최근 OTT를 비롯 다양한 콘텐츠 속 소재로 활용되는 사적 제재가 우리 현실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 사이 사적 제재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서는 8촌인의 혈족, 6촌인의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 완화 방안 검토 내용과 자극적인 홍보 문구를 내세워 지하철 역사 등의 전면 광고하는 변호사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적 제재인데요. 다소 생소한 용어이긴 하나 최근 이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TV 드라마 작품들이 쏟아지고 또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주목을 받으면서 이런저런 논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 제재에 대해 이번 주 법률방송 로포커스에서 심층 보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적 제재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경우를 사적 제재라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너구나. 박연진 딸 하혜솔. 우리 엄마 아세요?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증오는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내 인생에 반격 같은 건 선택지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왜? 최근 선풍적 인기를 끈 두 작품처럼 최근 출시되는 OTT 콘텐츠들의 전 회차를 관통하는 소재는 바로 복수, 즉 사적 제재입니다. TV 드라마, 웹툰 등에서도 사적 제재를 소재로 한 콘텐츠는 무수히 공급되며 흥행을 이어가는 추세입니다. 사적 제재란 정당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가리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여러 콘텐츠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사적 제재는 드라마 소재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 예. 너 할아버지 왜 때렸냐? 왜 때렸습니다. 먼저 때리면 너 할아버지 때려도 돼? 아닙니다. 그게 말해! 한 유튜버가 지난 1월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영상에선 학생을 무릎 꿇리고 비속어를 내뱉으며 위협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게 모르겠네. 신호 타고 시작한다. 야, 파랭아, 치고 나와! 야, 쏜다! 예,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하셨죠? 이거 뭐 드셨구만. 야, 서치 떠. 시속 100km가 넘는 레이스. 어느 유튜버가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을 상대로 추격전을 하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이른바 음주운전 헌터라 불리는 이 유튜버는 많게는 10명까지 단체로 활동하며 광주, 전남, 유흥가 등지에서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검거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두 영상은 속이 뻥 뚫린다, 응원합니다 등 옹호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적 제재 논란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른바 참교육으로 포장해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사회적 논란은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악인에 대한 고발이 통쾌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는데요. 사적 제재 문제점은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적 제재, 그야말로 인민재판입니다. 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 7,700여 명을 설문한 결과 절반은 사적 제재가 적절하다고, 44%는 강력 범죄에 한해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사법 체계 안에서 제재해야 하며 사적 방법으론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단 4%. 대부분 신상털이가 속 시원하다고 생각 중인 겁니다. 일부 인터넷 방송인의 불타는 공명심이 사적 제재에 대한 희열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학계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만 표출이 주된 원인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법제도가 피해자 권리구제보단 피의자 권리보장 성향이 커섭니다. 현대사 75년 넘게 축적 중인 판결 데이터, 그리고 이를 한 번에 부정해버리는 사적 제재. 취지가 어떻든 법치주의 국가에선 금지된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런 사적 제재 사례가 늘면 사회 불신이 팽배해지고
국민이 다른 정책도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판의 위험입니다. 공권력의 감시 감독을 받지 않으니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 검증 과정도 거치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을 호소하다 숨졌던 당시 일부 자영업자의 가게가 가해 학부모 가게로 잘못 지목됐고 사건과 무관한 이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되려 범죄자의 범죄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법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관성 없는 자의적 처벌, 사회 구성원 합의와는 무관한 제멋대로 정의관념, 상대적 약자에게 내키는 대로 폭력을 가할 강자의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이렇듯 사적 제재 논란은 최근 들어 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적 제재 문제, 이대로 괜찮을까요? 사적 제재 대응 방안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다면 내가 대신에 벌을 주겠다.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강력범죄 사건들과 그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선고 형량은 자연스레 사적 제재 열풍을 불러왔습니다. 소위 악인들에게 벌을 주고 그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 같은 행위가 정당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물리적인 사적 응징뿐 아니라 신상 공개도 경우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가 있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실적시 혹은 허위사실적시라는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혹은 이제 개인정보법 위반이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유튜버분들이 개인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법원에서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사적 제재에 열광할까? 주 원인은 지금의 사법 체계가 국민의 법 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형법의 형량 자체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춰 양형 기준과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 사적 제재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형벌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만큼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형법에 있어서 그런 징역행 상한이라든지 지금은 개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징역으로 따지면 50년이 최고형이니까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산식이잖아요. 각 죄마다 다 합산을 시켜서 선고하는 게 가능하니까 법적으로 결국 입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사적 제재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재는 관련 법률이나 제도가 없어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모호한 사적 제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나 이제 여론이 좀 그렇게 지지하시는 부분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적인 제재나 사적인 복수를 이제 무분별하게 허용을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관련한 법규도 좀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법은 더 이상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의 사법 불신이 낳은 사적 제재를 막으려면 사법체계라는 울타리를 더욱 튼튼히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법조 윤리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법조계가 되기 위한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법조 윤리협의회가 세미나를 열었는데 그 현장에 석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법조계의 문제도 안에서 보는 것과 밖에서 보는 거의 온도차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법조윤리의 문제를 조금 너무 간과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진중한 표정으로 토론에 임하는 한무리의 법조인. 법조 윤리가 위기다. 모두 법조계 윤리의식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모였습니다. 반드시 정관만의 문제는 아니게 됐죠. 수임 과정이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징계를 신청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고요. 흔히 얘기한 네트워크 로펌, 또 로또 같은 문제, 이런 플랫폼 문제.
지난해 법조 윤리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변호사는 217명.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들 4명 중 1명에 대해선 징계 개시가 신청됐습니다. 법조인의 증가 속도가 폭발적입니다. 4만 명이 넘어섰고요. 지금 정관, 비정관을 망라하여 수입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정화, 그에 대한 어떤 정돈이 필요하고요. 일단 논의를 좀 시작하자는 것이고 이런 식의 논의를 이제는 뭐 지속적으로 법조 비리는 어떤 부작용을 낳을까? 분골쇄신, 거침없는 지적과 자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법률 소비자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조 시스템이 깨끗하다. 내 사건을 맡기면은 정말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이게 돼야 되는데 법조 부록화나 정관이나 이런 쪽을 쓰지 않으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한 경쟁에 돌입한 법조시장. 의뢰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단 수임, 약정 규모를 따지는 태도가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안기고 더욱 전관 변호사를 찾는 반작용 현상을 낳는다는 겁니다. 학계도 작정한 듯 쓴소리를 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송사잖아요. 변호사로 인하여 가지는 나쁜 인식은 평생 이제 가지게 돼요. 어떤 사건만 나타나면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제 변호사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변호사 업계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상황이. 식구가 늘어난 만큼 변협의 책임도 더 막중해집니다. 로스쿨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변호사 수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전의 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와 같이 변협이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현안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변협이 갖고 있는 권한, 자율규제 권한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전관 이후 논란을 부추기는 공직 퇴임 변호사의 자문 내역 제출 문제에 대해선 국회의 역할이 제기됩니다. 공직 퇴임 변호사 자문 내역 제출하는 문제가 어떻게 입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을 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점점점 자문 내역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성도 대두가 되는데 막상 이걸 입법하기에는 이 자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모호하고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입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어도 법무부 등을 통해서 국회에 그런 안을 제출해서 나는 국민에게 어떤 법조인인가? 돈이 곧 진실이 됐다는 사법시장. 사건 폭증에도 결국 나 홀로 법정을 향하는 국민. 윤리장전을 다시 한번 묵상할 시점이 왔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사직에 들어갔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까지 강행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의대 증원,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 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수사와 기소 등 추가적인 사법 처리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전공의들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의사위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핵심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민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전공의 사직 사태가 헌법에서 보장한 파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쟁의권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은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라 근로조건 개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도 파업의 주체는 노조에 한정되고 노조도 수개월에 걸친 단체 교섭이 결렬됐을 때 한해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파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도 관건입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기 출산 요청을 받게 되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진료 거부로 규정하고 업무 개시 명령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가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직서 제출이라고 강조합니다. 즉 전공의 개인의 자유의지로 사직서를 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들이 실제로 사직할 의사가 없으며 정상적 절차에 의한 사직도 아니라고 재차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집단행동에 참여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직이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아직 병원 소속이라는 주장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업무 개시 명령의 대상이 되고 이를 어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정지 처분이 곧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후에 수사와 기소 과정을 거쳐 법원에서 재판 결과까지 나와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당사자인 의사에게 송달됐는지도 주요한 법률적 요건 중 하나입니다. 문자나 우편, 제3자를 통해서라도 송달을 받아야지만 명령에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인 주소와 전화번호를 일일이 수집하는 게 어렵고 당사자가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꼼수가 우려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사직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정부와 의사단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인 만큼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방송 신예림 기자 등 5명을 우수 언론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6일 2024년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 언론인 5명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회씩 언론인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들을 선정해 우수 언론인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변협은 신 기자에 대해 협회의 법률 플랫폼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도하고 특히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적극 보도해 국민의 변호사 선택권 확대에 기여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에서는 이번 주 화제였던 법무부 근친혼범위 축소 검토에 대한 얘기 해보고요. 또 변호사 광고에 대한 얘기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유섭 변호사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좀 흥미로운 주제로 한번 이슈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런 검토를 하게 된 배경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헌법재판소는 2022년에 민법에 규정된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금지는 합헌으로 판단을 하고 8촌 이내 혈족의 혼인을 무효로 보는 규정은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면서 2024년 11월 31일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8촌 이내 혈족의 혼인 중에서도 이미 혼인이 이루어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등 가족이 형성된 경우까지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고 무효로 보는 혈족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을 그 이유로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혼인이 무효로 되면 취소와 달리 처음부터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되고 부부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혼인 무효를 청구할 수 있는 등 혼인 취소나 이혼과 좀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최근 변화된 사회인식 등을 바탕으로 근친혼 범위를 재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앞서 말씀드렸죠.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법무부의 발표 이후에 좀
법조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건 어떤가요? 네, 일단 법무부가 발주한 연구 영역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민법상 그 금친혼 금지 규정인 8촌 이내 혈족을 4촌 이내로 규정하고 6촌 이내 인척을 직계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면서 친척간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1인 가구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해서 이러한 8촌을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볼 수 없다는 점이나 뭐 해외 입법 내 그리고 유전적인 질환이 5촌 이상 혼인 관계에서는 무관하다라는 점이 찬성의 근거로 보여집니다. 반면 이러한 개정이 가족의 해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가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와 도덕관념을 고려한다면 이를 유지하되 혼인 무효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혼인 취소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과거 동성동본 금원제도가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던 것처럼 현재 이 근친혼 금지의 범위와 효력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바탕으로 법조계나 종교계 등 사회 구성원 간의 논의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대가 변하면서 아무래도 인식도 바뀌다 보니까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계 동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 업계에서도 광고 같은 거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변호사님도 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변호사의 광고 시 좀 준수해야 될 사항 이런 게 있나요? 예, 일단은 변호사는 뭐 학력이나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등을 인터넷이나 신문, 방송으로 광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광고 경쟁도 점점 심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광고를 할 수는 없고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서 광고해야 됩니다. 광고 내용이나 광고 방법에 여러 제한이 있지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린다면 변호사는 국제변호사와 같이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사용하거나 승소율이나 석방률을 이용하는 광고, 무료법률 상담을 홍보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고 현수막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이나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광고 방법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실 뭐 TV 광고도 굉장히 뭐 심의가 굉장히 까다로운 규정이 많은데 변호사 광고도 좀 제한적인 규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최근 변호사 광고가 과열되면서 좀 꼼수를 부리거나 위반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일단 뭐 최근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광고 규정을 위반한 사설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형태의 광고 규정 위반 사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 수사관 출신, 뭐 행정기관 공직자 출신 등 사무직원의 출신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뭐 전문위원이다라고 강조하는 광고가 그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광고는 변호사법 제30조에 규정된 뭐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서 좀 위법한 광고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판사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위법한 소지가 있는 광고입니다. 뭐 그밖에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이 무분별하게 전문이나 뭐 전담 명칭을 사용하거나 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조사에 근거한 소비자 만족조사 1위, 법률 서비스 1위 등의 수상 문구를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광고입니다. 이처럼 새롭고 다양한 광고들이 시도가 되면서 광고 규정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수임을 위해서 직접 과도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위임하였다가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대행사의 실수로 인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는 매년 윤리연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 광고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셔서 위반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래도 규정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조항이니까 위반하지 않고 모두가 좀 페어 플레이를 하면서 광고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